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박인식 전문위원님, 지금 벽산 엔지니어링 네.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원체 사우디 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셔가지고 13년 근무했습니다. 2009년 초에 부임해서 2021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현지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관점에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좀 많이 여쭤보고자 모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게 네네. 제가 13년을 있기는 했는데 네. 그 주재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오래 근무하기는 했지만 예. 제가 만난 사람들이나 제가 일한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저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말씀이요. 혹시 제 의견이 네네네. 사우디 전체에 대한 것으로 비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네. 다 이제 아마 네. 양해를 해주실 거고요. 그 전에는 그 빈살만에 대한 책도 번역해서 한번 내셨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요 책도 내셨고요. 네. 저도 아주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요 책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분이 모하메드 빈살만.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분 이야기는 또 해보겠고요. 네. 우선은 사우디가 의외로 이게 역사가 참 짧은 나라죠. 네네. 이제 한 100년 정도도 안 됐던가요? 네. 그 사우디라 그러면 요즘에 이제 비전 2030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 2030이 이제 2015년에 살만 구원이 즉위하고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2020년까지 단기 계획을 세우고 네. 또 2030년까지 이제 15년 중기 계획을 세웠는데 딱 부러지게 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우디 건국된 해가 1932년입니다. 1932년. 그러니까 100년 된 해가 203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심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짧죠. 그렇죠. 사우디라는 이름 자체도 뭐 사우디 왕가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중동 국가사 국민들을 일컬을 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코리아, 코리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아메리칸 이렇게 쓰는데 그쪽 지역은 전부 아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란 국민은 이란이, 이라크 국민은 이라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민은 에미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미 사우디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사우드 왕가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전제왕정 국가고요. 이름만 전제왕정 국가가 아니라 명실공히 왕국이고 그렇죠. 모든 백성을 왕실에 속한 신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민. 그래서 사우디라는 말 자체가 네. 사우드 왕가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우드에다가 아이를 붙여 사우디. 네. 지금 왕가의 이름이 사우드 왕가거든요. 네. 사우드의 사람들이 사우디가 네, 되는 네. 거고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해서 나라 이름. 근데 이게 참 복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1932년에 이븐 사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는 몇 년 뒤입니까? 6년 뒤에 석유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네. 나라를 딱 세웠는데 6년 뒤에 막 유전이 발견이 돼. 글쎄요, 그거를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왕가로서는 복받은 일인데 네.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과연 그 복받은 건지 요즘에 그래요? 뭐 자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네. 뭐 국가의 활력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와서는 듭니다. 너무 자원에만 이제 의존했죠. 편중되어 있고 의존되고 네. 있어서 네. 뭐 참고로 세계 두 번째 석유 매장량 네. 생산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도 세계 6번째 매장량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제 왕정 국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왕국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뭐 우리나라 뭐 예전에 조선시대처럼 왕족이 뭐 장관이고 뭐 그냥 다 한다면서요. 예, 그 전제 왕정 국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그 네. 걸프 협력국이 6개인데요. 네. 그 나라가 이름은 모두 달라도 실질적으로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 바레인이라 쿠웨이트, 카타르는 이제 에미르라고 칭하고요. 네. 국왕을.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칭하고 네. 또 오만은 술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부 국왕의 역할을 하고 네. 실제로 국왕의 자녀들을 전부
공주, 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이 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헌법이라도 있는데 사우디는 헌법이 없고요. 거의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나라는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사우디는 아예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대신 통치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모든 권한은 국왕이 갖고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은 국가 것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 국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네. 이미 그 헌법에 준하는 통치기본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 여러 저 왕국이 있기는 하지만 사우디처럼 국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야 기구가 없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사우디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뭐 혹시 작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발언권이 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나라 중에서는 아마 저는 사우디가 유일한 것을 어디 좀 뭐 작은 섬나라 뭐 도시국가 이런 거 다 빼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 네. 중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뭐 그러니까 헌법은 없다 해도 그래도 법은 있을 거고 아까 그 통치기본법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가능한가요? 왕명입니다. 법의 이름이 로얄 디크리입니다. 법의 명칭 자체가. 이게 왕명이에요. 네네. 그 슈라 카운슬이라는 우리나라 의회에 준하는 기구가 있기는 한데 예. 선거로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언젠가 그 아마 박 대통령 때인가 그 유정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저기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있었죠. 아 70년대예요. 네네. 네네. 그것처럼 슈라 카운슬의 위원을 선출도 하지만 국왕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임명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들은 국왕에게 건의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의회에서 표결해서 네.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는 이제 결정을 하지만 예. 그 결정이 구속력이 전혀 없고 국왕에게 건의하는 결의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든지 다 국왕이 네, 그렇습니다. 옥새에 찍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에도 세무당국 같은 게 있을 거고 민간 기업의 개념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건 뭐 똑같죠. 네. 예, 기업 활동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와 뭐 제약이 어느 정도 있고 네. 또 형편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 활동 자체가 뭐 크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 예측 불가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 왕마음. 사실 뭐 의사 결정하는 구조나 절차도 드러나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뭐 갑작스럽게 뭔가 굉장히 큰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예. 뭐 한 달 전에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네요. 네, 기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깜깜이로 어떤 의사결정 절차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과를 신문 2개를 읽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거의 매일 빼지 않고 읽었는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견제는 당연히 못할 거고요. 없습니다. 언론도 뭐 사실은 정부를 언론은 견제하기가 좋은 이야기만 납니다. 제가 현지 아랍 뉴스라는 신문하고 사우디 가제트를 늘 봤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큰일 나나요? 반 기사 그 아예 카쇼기 없으니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카쇼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반정부주의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기고하거나 공개한 기사들을 보면 네. 뭐 친정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정부의 큰 결정에는 동의하면서 예.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던가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계획을 굉장히 거창하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시민이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그걸 뭐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무슨 뭐 그러니까 반정부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복을 꿈꾼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신랄하게 막 빗살만을 막 비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이제 네. 굉장히 많은 그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그 워싱턴 포스트에 가면 그 사람 칼럼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네네. 제가 지난번에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칼럼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살해됐느냐? 내용이 어찌됐든 왕세자를 비판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거죠. 영린을 건든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의 어떤 뭐 뭐. 비판의 수위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대단한 비판을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돌아가셨으니까 카슈쿠지를 뭐 반체제 인사라는 뭐 반정부 언론인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냥 찬성 동조하지 않은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건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친정부 언론인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본인도 스스로를 나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왕족에 대해서 네. 좋은 소리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네. 무섭네요. 사우디는 뭐 당연히 뭐 아람코 같은 국영기업 네. 뭐 이제 정유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국영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민간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국영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다 이제 왕족의 소유이고 그렇죠. 산업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유 산업이 대부분이지 아니면 다른 제조업도 있나요? 사우디는 크게 이제 산업 분야를 석유 산업과 비석유 산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메모리와 비메모리 네, 이렇게 네. 하듯이요. 그 사우디에서 2018년까지 정부에서 재정을 공개할 때 네네. 예산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할 때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누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세금 수입과 비세금 수입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2018년에 처음으로 부가세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 수입의 2014년까지는 정부 재정 수입의 한 90%가 석유 수입이었고요. 네. 지금은 많이 내려가서 한 7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석유 의존도를 이제 정부 재정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국민 총생산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 재정 수입을 의존하는 정도로 보자면 70% 정도고요. 네. 전체 GDP로 보자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혹시 뭐 그동안에 바뀐 게 있나 싶어서 다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작년 말로 사우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사우디 경제기획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비석유 산업이 4,53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전체 GDP가 9,060억 달러거든요. 네. 2023년 정확하게 절반이죠. 석유 부분이 50%라는 말은 없는데 네. 비석유 부분이 5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반반. 반이죠. 네, 네, 정확하게 석유와 반입니다. 비석유. 예. 그러면은 그곳에서 물론 이제 현지에서 좀 건설업 쪽에 네. 이제 종사를 하셨었는데 제조업이 좀 다른 분야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조업, 저는 이제 제조업에 관심을 둬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네. 이제 질문지를 받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조업이 4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전체 GDP가 9,060억 달러고 비석유 부분이 아까 4,530억 달러라고 말씀드리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400억 달러라서 한 8.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석유 제조업이. 부문에 비석유 부분 중에 8.8%. 그러니까 전체로 전체 따지면 지분은 4.4%죠.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이. 그게 4년 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예. 배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서 24년까지 자료를 어쩌냐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에 그 제조업 분야의 그 GDP가 2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400억 달러니까 10년 사이에 2배로 늘기는 했는데 그것이 비석유 부분 중에 8.8%, 전체 GDP 중에 4.4%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제조업은 눈을 씻고 볼래야 거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많이 그래도 늘어나고 올라오고는 있죠. 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GDP의 한 5%도 되지 않는 네. 제조업. 그럼 결국에는 필요한 거 거의 다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무역 쪽도 중요할 테고. 그 사우디가 그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사우디 주변에 이제 GCC에는 전부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네. 경제 사정이 좋지만 그 GCC를 제외한 그 아라비아 반도 또 그리고 북압 그 사우디에서는 우리는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메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네. 북아프리카와 중동.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23개국에 3억 명 정도 되는데 네.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GCC를 국가 6개, 사우디를 포함해서 6개 나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주로 사우디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사람을 보내서 그 수입으로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역량 이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많이 사주고 소비해줘서 네, 고용해주고. 그 사우디의 취업 인구 자료를 보면요. 네.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작년 4분기 자료인데요. 2023년 4분기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는 이제 2022년 인구입니다. 근데 2022년 인구로 보면 3,300만이 채 안 되는데 네. 취업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절 가까이 되지만 네. 그 사우디 취업 인구는 400만이 안 됩니다. 380만이고 네네네. 외국인이 한 1,15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 인구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사우디 국민의 3배가 노동. 취업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비율은 그 사우디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외국인이 40%, 사우디인이 60%인데 취업 인구는 사우디인이 25%, 그 외국인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일들을 이제 외국인에게 의존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우디 국민들은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어려움 겪지 않았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저유가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또 사우디 정부에서 워낙 하겠다고 벌여놓은 일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현찰로 지급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름, 그러니까 유류세,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몇 배씩 오르고요.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휘발유가 1리터당 한 130원 정도 해서 네네네. 제가 차를 하나 가득 채우는데 10,000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거기는 이제 기름값이 싸니까 그죠. 제가 좀 큰 차를 한국에서 못하던 큰 차를 탔는데 그 큰 차를 채우는데도 한 8,000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 4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2016년에 갑자기 최소 3배에서 최대 한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유가가 $100가 넘어갈 때 네.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그 일을 대행하는데 네. 아람코에서 발전 회사에다가 공급한 게 $1였습니다. 네. 외국에 팔면 $100인데 자국 발전 회사에다는 $1에 팔았죠. 그게 이제 보조금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쌌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흥청망청 쓰고 전기를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기름 생산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네네네. 또 거기다가 유가도
곤두박질 치고 어허.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압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교롭게 살만 국왕이 즉위한 2015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 정부에서도 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보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류대가 뭐 4배 올라가고 전기료가 3배, 많게는 그러니까 누진제니까 예. 많게는 10배, 수도 요금도 한 5배 정도 해서 지금 제가 2021년에 올 때 그때 생활 물가는 2009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부가세가 5%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네. 코로나 한복판 2020년에 그 5%를 3배로 올려서 15%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부가세가 15%예요? 네, 지금 15%는 한국보다 오. 훨씬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데 부가세를 3배 올린 그때 네. 동시에 관세를 5% 정도 있던 것들을 한 2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뭐 생활비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죠. 그 보조금들이 이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해서 더군다나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기름 펑펑 나서 돈 걱정 안 하고 나라의 보조금으로 노동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 옛날 말이네요. 그 사우디는 잘 아시겠지만 그 오펙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기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대략 한 1,2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뭐 이 가동률이 항상 100%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로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자국에서 한 30% 정도로 사용하고 70% 정도 수출을 하는데 한 지난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72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6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게. 네. 그럼 이제 유가가 100달러라야 2,600억 달러인데 지금은 뭐 80달러 선에서 뭐 넘나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벌써 감산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출하는 물량이 한 지난 10년 동안 대개 720에서 730만 배럴 하루에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00만 배럴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라서 유가가 자기네가 필요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유가는 떨어지고 감산까지 했고 물론 이제 감산이라는 게 유가를 좀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걸로 버티는. 아마 사우디로서는 그 정상적으로 수출 물량을 유지했을 때 네.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지금 같은 물량은 늘어나지만 유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더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우디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어렵지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정을. 그렇죠. 뭐 거의 사우디면 거의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 한 9시간 10시간이면 가니까 유럽보다는 좀 가깝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직접 국민들이 별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자국민 고용을 좀 독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으니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2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우디제이션이라는 의무 고용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을 하나는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자국 물품을 써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우디 사람을 의무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우디 정부의 사업을 계약해서 이행을 하려면 전체 계약 금액의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5%였던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투입하는 자재의 일정 부분을 사우디 안의 물건으로. 아니 그럼 뭐 제조업도 별로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그런 걸 만족하기 위한 제조업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자국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무가 없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면서 네. 사우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하죠.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예. 사우디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를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봉사하느라고 한 300명 정도 외국인을 채용할 일이 있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10%였습니다. 사우디 사람을 30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제 시간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사람도 점심때면은 없어졌고 그 뭐 3분의 2는 뭐 아예 보이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용은 됐지만 나타나지 않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안 오는 게 고마운 거예요? 방해가 되거든요. 방해가 되고 뭐 일은 안 하고 잔소리하고 뭐 기계 밑에 들어가서 자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우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편은 아닌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로할 의욕도 없고. 노동 의욕도 없고. 예. 지금 보면 사우디 인구가 사우디인이 1,900만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취업 인구가 380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20 몇 %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도 저는 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우디 취업 인구, 사우디 국민 취업 인구 중에 40%가 공무원입니다. 60%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요. 네네네. 60%면 400만에 60%면 240만, 200만에서 240만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1,150만인가 뭐 그렇게 이제 1,150만 정도 취업을 했지요. 근데 지금 외국인을 채용하면 그 최소한 10%를 사우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20%는 훨씬 넘었고 아마 30% 가깝지 않을까 전체 평균을 내면. 그런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사우디에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1,150만인데 그중에 가자 노동자들이 한 300만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 850만, 900만 정도가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들인데요. 네. 그 사우디제이션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90만이고요. 그다음에 20%면 180만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우디 취업자 중에 민간 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이 240만이 넘질 않는데 네네네. 그중에 10%면 90만, 20%면 180만이라면 네. 그걸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명 없는 거네. 아예 그런데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숫자는 예. 사우디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사우디 통계.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사우디 통계청 자료를 확인을 하고 또 사우디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가 보도되면 네. 기사가 보도된 것만 보지 않고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저는. 통계적 숫자로. 네, 확인합니다. 그다 통계청 숫자를 확인하는 게 그렇고 그런데 사우디 인구가 1,900만 중에 그 380만이라고 하면 대개 4.8명 중에 1명 정도가 취업한 정도거든요. 수치적으로는. 네,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적지만 드러난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 한 5인 가족에서 한 사람이 돈을 버는 셈이지요. 네. 근데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식구의 한 절반 정도 뭐 절반 이상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는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85년생이에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37, 빈살만이. 37, 8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70%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 취업자가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얼마나 한번 계산을 해보느라고
24세 미만의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50%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그 숫자는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의 가족 대부분이 아이들이니까 아직 취업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저 한 5인 가족의 한 사람 정도가 취업을 한다고 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경제 인구에 유입될 만한 나이가 되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인가?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이제 사우디 가제트 신문에서 예. 사우디 정부 통계를 인용해서 그 평균 급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보면 사우디에 취업한 사우디 민간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 외국인 남자 근로자가 네. 750만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의 월급이 650달러, 한 8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같은 그룹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남성 취업자 사우디인일 경우에는 그거의 3배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대략 한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사우디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사우디 사람은 싼 일은 안 하거든요. 허드렛 일은 안 하거든요. 귀찮고. 3D 업종은 사우디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우디 국민을 고용하도록 해놓고 네. 근데 모수가 원체 적으니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 3배는 줘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네. 낮잠도 주무셔주고 네네. 그게 뭐 다 3배는 아니고 아마 대개 이제 그 의무 규정에 의해서 고용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는 안 주고요. 대개 한 200만 원 정도 선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88만 원이니까 거의 그쵸. 2배 반 정도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사우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고 또 아주 저임금인데 그 사우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을 대신 할 하겠느냐. 것이냐.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큰 게 있는데 네, 저는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나와가지고 일을 안 하잖아요. 사우디 국민들은 네네. 그 외국 민간 기업에 네네. 취업을 해도 네네. 거의 그냥 자기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개념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더운 데서 하는 일이건 시원한 데서 하는 일이건 네. 신경 안 쓰지 않을까요? 그냥 급여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자기 이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누구나 그 일할 뭐 권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네. 일을 하면서 왜 자아실현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 사람들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덜 하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 의욕이 없고 근로 태도도 그렇고요. 한동안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거기 이제 우버가 우버 택시. 생겼고 네. 또 카림이라고 이제 우버 같은 것들이 생기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젊은이들이 네. 우버 운전하는데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 의미 있는 변화라고들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예. 그거 물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긴 하지만 네. 그것이 어디 험한 일하고 돈 받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디 청년들이 아주 자세를 바꿔서 태도를 아주 많이 이제 개선해서 취업 전선에 나선다고 해봐야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 달에 그저 80-90만 원 받는 정도의 그저 아주 험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차 가지고 뭐 쉬엄쉬엄 네, 뭐 네, 한두 번 하는 네. 거고 혹시 거기는 우버도 막 이렇게 슈퍼카 가지고 막 우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일단은 근로의욕 자체가 없는 거.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낮에 뭐 해요? 그 사람이 사실 뭐 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 술도 건강한데. 없거든요. 그게 뭐 아라비 커피 마시고 뭐 대추 먹고 뭐 환담하고.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이 생겨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전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뭐 결국은 그 여성이 운전을 못했고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결국 가장이 식구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주고 데려와야 되고 네네네. 또 여성들이 장 보러 갈 때도 남성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 남성들이 바빴죠. 저희
어느 회사나 인사 담당자는 전부 사우디 사람이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인사 책임자는 사우디 사람이래야 되는데 저희 인사 담당자가 하도 뭐 한 10시나 돼서 나왔다가 한 2, 3시 되면 없어져서 하루는 붙들어 놓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좀 도와주면 네. 당신이 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 아이를 학교 데려다 이제 줘야 되니까 예. 차를 한 대 주고 기사를 하나 붙여주면 자기가 와서 일을 하겠다 아,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아니고 네. 회장님 아니고 인사 뭐 우리로 담당자. 말하자면 뭐 한 과장급. 과장 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차하고 기사. 그것을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는 그때 이제 받은 느낌이 네가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기가 과장급 직원이지만 나는 네. 사우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어디 사우디 돈 벌러 온 저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나한테 뭐라 그래? 약간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낮에 뭐 애들도 태워다 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뭐 바쁘기도 하죠. 네. 할 일이. 지금은 뭐 여성이 운전을 시작을 했고 음. 여성이 2018년 6월부터 운전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우디 여성이 운전을 못하는 건 운전하지 못한 데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여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그 면허 발급량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거리에 눈에 띄기 시작한 거는 여성 운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씩은 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버스는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 지하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대중교통이 필요 없네. 기름이 싸니까. 뭐서 다. 이제는 운전하고. 비싸죠. 이제는 한 700원 넘어가니까. 네, 이제는 사람들도 차 끌고 가는 것보다 그냥 대중교통 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달 월급이 88만 원인 사람들에게 그 기름 한 번 넣는데 뭐 한 4, 5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왜냐하면 그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저임금 노동자들 아닙니까? 출퇴근해야 일하러.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차는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굴러가는 것 같다고 해도 뭐 기름값이 싸니까 그런 걸 타고 다녔는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이 생겨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어도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남성들이 바쁘긴 되게 바빴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에도 우리가 흔히들 뭐 어느 나라든 빈부격차가 있고 양극화 있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사우디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 그럼 더 심한 거예요. 그럼요. 외국인들 이제 국적 분포를 보면 대개 서남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 GDP가 낮은 국가 사람들이어서 그 인도 같은 인도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은데요. 1,350만 중에 인도가 한 250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임금인데도 자국에서보다는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우디 내국인 중에서는 빈부격차는 어때요? 왕족이야 뭐 당연히 뭐 말할 건 없죠. 심하죠. 저희가 이제 그 일할 때 만났던 그 사우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아무래도 뭐 책임자급이다 보니까 사는 것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제가 어느 시청에 국장급 정도 되는 분하고 일을 하다가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던 일이 있었는데 네. 방이 한 뭐 10대 개 정도 되고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더라고요. 3층 집인데.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격차가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인인데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겐 또 뭐 보조금도 나올 거고 어디에 이름 이렇게 올려서 월급도 외국인 한 3배는 받을 거고. 뭐 그거 말고 딱히 뭐 보조금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각종 요금에 녹여 나와서 왔던 그런 지원금 빼고 나서는 특별히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넉넉할 수가 없죠.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출신 성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위에 있었어야 하는 거네요. 출발점부터.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양국가 또 심한 거고. 그 부자는 뭐 거기는 부자라 그러면 적어도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100억 부자는 부자도 아니고. 아이, 그건 부자 아닙니다.
60층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중간이 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있으면 몇백억 이상이고 예. 없으면 뭐 아주 어렵고 그렇죠. 없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네, 사람이 그래서 뭐 그 아주 유명한 부자 왕자가 walid bin 탈랄 왕자라고 그 예. 킹덤 홀딩스의 저기 체어맨으로 있던 네. 그 왕자가 있는데 뭐 한 번은 가난한 사우디 국민들을 위해서 네. 택시 1,000대를 나눠준 일이 있었어요. 오. 그게 기아차였었는데 그때 예, 예. 기아 택시를 수입해서 나눠줘서 그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나눠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자기 재산 일부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죠. 네. 택시 1,000대. 네. 대단합니다. 뭐 택시 예. 1,000대 모아놓고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쫙 펼쳐놓고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뭐 왕족이라고 해야 될까? 아예 그냥 있는 집안 사람들. 왕족이었죠. 그냥 네. 왕족 다. 그 사람이 왈리드 빈 탈랄이니까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국왕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아. 지금 살만 왕세자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왕정 국가다 보니까 또 네네. 그 정도 빈부격차는 뭐 빈부격차라고 그 안에서 뭐 그것도 문제 제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양극화가 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쓰지도 않을 거고. 뭐 쓰면 싫어하죠. 싫어하고 그냥 가만두고 보질 않으니까. 그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급 직원도 네. 외국인 뭐 현지 법인장이라든지 임원들한테도 뭐 이렇게 거의 하대하듯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아주 일상화돼 있죠. 거기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차별이?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까마라는 게 나오는데 예. 거주 허가증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회사와 직급이 나오고 국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국적, 소속 회사, 직위, 종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소속 회사나 직위나 국적이 같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작은 회사, 그다음에 회사에선 하위 직급은 대개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 국민들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상위 직급이나 뭐 경영층이나 아니면 전문가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서구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하고 국가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직급도 높고 소득도 많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쪽에서 온 뭐 인도 파키스탄이 가장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소득도 낮고 직급도 낮고 국가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 직급이나 소득이나 국적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우디에서는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보면 어느 나라 네. 사람이고 어디서 무슨 일 할 것 같은데 다 나오는 거네요. 그냥 딱 보면 알죠. 그냥 딱 보면 다 나온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뭐 저는 뭐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등, 2등, 3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예. 1등 시민은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 그리고 뭐 서구 열강 뭐 이렇게 이제 1등 국민으로 보고 뭐 이제 서남아시아 국민들을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보지요. 저희가 중간 어디쯤 있는데 중간 어디치고는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느끼기로는 2009년에 이제 저희가 그 아부다비에 원전을 수주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저는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였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근면성실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간 돈으로 부지런히 부를 일궈서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K-팝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에 대한 인상이 좋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한테서 돈 벌어갔는데 좀 사네 이제 이런 좀 깔보는 그러면서 좀 대견해 한다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호감이 네네네. 우리보다 잘나서 호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집 와서 새빵살이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이제 좀 사네. 이제 이런 기특함 같은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09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던 게 그 어떤 그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의사 결정하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쇼킹한 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저 정도까지였었나? 뭐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80년대인가 90년대 저희 삼촌들도 네네. 사우디 나가서 네네. 일하고 오시고 그때 이제 건설 노동자들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 집 와서 머슴살이 하던 철수가 가서 집을 마련했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세대나 계층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호감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저 오래된 나이 든 분들은 지독하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아주 뭐 그 여름에 사우디는 여름에 더울 때 50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서 머리부터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고 낮에 더워서 못하니까 밤에 횃불 켜서 일을 했다거든요. 네. 그런 일은 사우디 역사에 없었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K컬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보다 조금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삼성이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이 크죠. 또 뭐 한국 얘기하면 삼성폰 이제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어떤 그 중심 이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의사결정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술 수준이 상당히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빈살만 이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들도 이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허용이 된 게 얼마 안 됐죠. 아니요. 그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언제? 제가 2009년에 갔는데 그때 이미 여성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교육부 차관이 여성이 임명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압둘라 국왕 시절인데 네. 압둘라 국왕이 6대 국왕인데 5대 국왕까지 중에서 찾아보지 못할 만큼 여성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개선책을 많이 내놨고 또 실제로 그 슈라 카운슬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슈라 카운슬에도 여성 의원을 이제 할당을 하고 이제 이래서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살만 국왕 들어서 이제 여성의 인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산유국 경제로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뭐 비전 2030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국가개조계획 2020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대 사업 이런 계획들이 이제 산유국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자면 뭐 경제 인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그 교육열은 여성이 더 높은 것,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이제 고급 자원을 그냥 놀리고 있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질의 인력을 경제 인구로 투입하는 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보시기에 사우디는 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좀 안전한 나라, 뭐 치안도 좋은 나라 이런 느낌인가요? 치안 좋습니다. 거기는 치안 때문에 제가 살면서 걱정을 해본 일은 없어요. 치안은 아주 좋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살기가 좀 어려웠지만 기업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정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가 안 들어온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것들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존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빌려서 뭐 사우디 사람 혹은 제3국인이 그 회사의 지사를 뭐 열어서 거기에 있는 제3국인을 채용해서 뭐 운영하고 이런 경우 말하자면 무늬만 이제 거대 기업이나 아주 유명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이제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도 없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시장은 되게 작은데 네, 네. 인구도 적고 네. 근데 그 기업들은 다 뛰어들었다. 뭐 소비력이 그래도 있어서 오일머니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메나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제력이 그 지역에서는. 크죠. 근데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제 되게 부유한 나라로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오일머니 빠지지를 네, 네.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국가 수입의 70% 정도가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돈인데 1년에 수출하는 양이 대략 26억 배럴 정도 되고 배럴당 100달러라고 해봐야 2,6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8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1년 예산이 2024년 예산이 3,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천억 달러가 넘었죠.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환율 때문에 좀 까먹은 게 있긴 하지만 사우디가 이제 9천억 달러 정도 되지요. 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비례해서 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가 그래도 한 3만 5천 달러 찍지 네.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뭐 환율 때문에 3만 4천, 3천 이러고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 3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이 많다 그러는데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GDP가 뭐 한 2만 5천 달러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만 앞에서 5천 달러. 근데 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어. 실제로 사우디 사람들만 따지면 놓고 한 보면. 3만 달러는 넘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결국은 대외적으로 유가 상황에 따라서 사우디라는 나라의 재정 상태도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경제를 관찰할 때 이제 그 아주 좀 잣대로 쓸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재정 균형 유가. 네,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국가 수입이 결정되고 그 수입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국가 재정이 적자를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자와 흑자가 갈라지는 그 선에 있는 유가를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한간에는 뭐 80 몇 달러, 90 몇 달러 이러지만 네. 몇 달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9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가가 높아요? 109달러가 돼야 사우디가 적자를 면합니다. 근데 지금 90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름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면 더 손해죠. 근데 안 팔 수는 없으니 계속 그렇죠. 매출이라도 일으켜야 돼서 네, 팔고는 네. 있는 거고 네, 네. 그 말인즉슨 원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사우디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매출이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원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산유국 중에서는 석유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국가가 사우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이 비교적 이제 얕은 곳에 있고 큰 시설이 다른 산유국에 비해서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아하. 네. 그나마 유리한데 재정 네. 균형 유가는 네, 배럴당 네. 109달러. 그래서일까요? 뭐 빈살만도 계속해서 이제 산유국 중심의 경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바꾸면 존재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것도 뭐 아무리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여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아주 유명한 그 사우디 석유상이 있죠. 야마니 석유상이라고. 네. 그분이 1973년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석유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석유를 쓸 일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때 이미 예언을 했는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또 뭐 탈탄소 압박이 심하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활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비 증가량도 둔화되고 증가폭도 둔화되고 그래서 산유국 경제에 의존하기가 이중삼중으로 어렵고 그런데도 뭐 오펙 쿼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증산도 어렵고 만약에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니까 오펙 쿼터 나 안 지킬란다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증산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한 쉐일 오일 의 양이 중동 산유국 전체 산유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게요. 그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네.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옛날 같았으면 200달러 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근데 지금 뭐 80달러에서 뭐 90달러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전쟁이 터졌었는데도 네, 그 석유가 없었다면은 뭐 한 200달러까지 올라갔겠죠. 그러게요. 뭐 미국에서는 시엘가스 그리고 뭐 신재생 네. 에너지들 계속해서 네, 개발되고 네, 있고 네, 그러면 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막 신재생 에너지 막 전기차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엄청 싫어 죽겠네요.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던 게 자기네가 자꾸 쓰잖아요. 예. 그 기름을 생산해서 자기네가 팔아야 이제 되는데. 에너지 아끼는 거 모르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2009년에 갈 때만 해도 내수 소비량이 25% 정도였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그러다가 이게 매년 1%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은 떨어지지요. 석유는 줄어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한바탕 난리가 나서 막 보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적용하고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안으로 이제 생각한 게 원자력이었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면 그 수출량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산유국에서 그것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원전을 쓴다.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거에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뭐 에너지를 이제 다각화한다는 것도 있지만 뭐 당장 팔 수 있는 기름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름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까 제조업은 되게 미약하다고 했고 네.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이제 비석유 부분을 이제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세웠던 계획보다는 네. 비석유 부분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이 지금 반이거든요. 예. 반은 이제 석유 GDP에서. GDP고. 그래서 이제 그 비단 사우디뿐이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의 그 모토가 네. 산업 다각화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를 모색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좀 이상하다 할 만큼 지금 관광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옴시티인데요. 네옴시티. 네옴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초 900만으로 계획을 했었으니까 900만 인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네네. 정작 그거에 대한 답은 뭐 옥사곤이라고 하나 있긴 한데 예. 굉장히 미미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도시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에 볼 때는 뭐 미치지 못하고, 그거 말고 이제 트로제나나 신달라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트로제나는 산악 리조트인데 거기서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 쪽에 있는 신달라라는 해양 네. 리조트도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연속적으로 관광 사업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옴에 네. 걸프 오브 아카바라는 사업인데 거기에 벌써 12개째 사업이 나오는데 모두 관광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홍해 개발이라든가 아시르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룰라 선사유적지라든가 또 사우드 왕가가 발원한 디리아 발원지, 디리아 복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키리아라고 한 80조 정도 들여서 디즈니랜드의 몇 배 가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겠다고. 네. 그리고 거기에 2034년에 이제 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쓸 무함마드 빈 살만 스타디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들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관광입니다. 그리고 뭐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축구 스타들을 많이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날두나 벤제마나 호날두도 뛰고 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또 LIV를 창설해서 이제 골프를 이제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전부 관광이란 말이죠. 그 축구 스타들을 영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우디 프로리그의 존재를 알리고 또 중계권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난주인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호날두나 벤제마가 뛰는 경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기는 200명 들어오고 300명 들어오고 400명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완전 극단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사실 저는 사우디에서 투자하는 거 전기 자동차 하나 들어온 거 말고 수소 경제 하겠다는 거 일부 말고는
관광 이외에 다른 산업 별로 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관광인데 저는 그게 왜 관광 일변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거기서 관광 사업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 투자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내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민간 투자로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홍해개발 주식회사에서 그 리조트를 만드는데 그 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리조트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매립장에다가. 이거는 뭐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소각장을 지어서 쓰레기 발생하면 우리가 걷어다가 태워서 없애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발전해서 전기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네.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제안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관광은 그냥 문 닫는 거거든요. 네.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근한 예로 그런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우디가 관광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관광으로 먹고 살지요. 네. 요르단도 그렇습니다. 두바이도 관광에다 목숨 걸었지요. 그리고 네옴 바로 바다 건너편에 한 20-30km 떨어지는데 20-30km가 채 안 될 텐데 그 샤름 말세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이집트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국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에 아주 집중을 했을 때 네. 그런 그만한 관광객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중동에 오던 관광객을 나눠먹기가 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들이 새로 관광객을 창출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근데 그 관광을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라는 건 뭐 월드컵도 유치한 카타르라든지 네. 그 앞서서 뭐 두바이라든지 네. 그 지역의 중동 국가들도 얼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뭔가 압도적인 규모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좀 놀랐던 건데 글쎄요. 가장 상징적인 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옴시티고. 지금 핵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우디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 대놓고 거론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국왕들 사이의 경쟁심입니다. 그 왕자들 사이에. 그게 지금 중동은 새 무함마드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고 두바이의 그 통치자가 무함마드 알 막툼이고 네.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이 세 무함마드가 서로 애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가서 의논했다고 이제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우디로서 보면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니 카타르니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와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 인구가 3,300만인데 자국민이 1,900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랍에미레이트 인구가 1,000만인데 자국민이 100만이에요. 카타르가 300만인데 30만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 사람만 보면 1900만 대 100만 대 30만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급해서 또 잘 나가는 이웃이 있으니까 조언을 받기는 했는데 옛날 우리 문간방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대감집인데. 그럼요. 예, 그런 경쟁심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중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개 그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걸로 보여주겠다. 막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사우디 그게 경쟁심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회장님들의 경쟁심이 네, 네. 무리한 M&A를 그렇죠. 불러오고 막 이런 것처럼. 뭐 하나 꽂히면 그죠? 인수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럼 물론은 이제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네. 지금 잡음이 좀 많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외신에서 네. 나오는 거긴 한데 특히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 만리장성처럼 생긴 네. 건물 더 라인 네. 그것도 외신에서
이게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대폭 축소한다 나왔고. 그런데 그거는 예. 그 저는 뭐 그 내용 발표할 때부터 뭐 지금이랑 생각이 똑같았는데요. 예. 뭐 요새 와서 제가 예측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게 팩트였습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인구가 1,900만인데 네. 그 외국인들은 뭐 평균 월급이 88만 원, 100만 원 선인데 네옴은 세계 최첨단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첨단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값보다도 오히려 더 비쌀 겁니다. 그죠. 건축비만 해도 뭐.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 내국인이 1,900만인데 900만이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 집에 누가 사나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는 그거 할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 뭐 해서 먹고 살라는 건가라는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때부터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 이게 과연 현대 기술로서 그런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할까 그러지만 저는 뭐 돈으로 갖다 그냥 막 쳐바르면 뭐 되긴 될 텐데 지을 수는 있지만 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가봐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토목 기술자라서 건축은 잘 모르는데 뭐 지을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근데 그 돈을 들여서 왜 그걸 지어야 하는지, 과연 그 돈 들여서 그 미천이 빠지겠는지, 그리고 네옴 면적을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서초구 면적과 같습니다. 170km 그 면적이 네. 서초구 면적과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길어서 그렇지 이걸 면적으로 200m 따지면. 곱하기 170km니까 네. 34평방킬로인데 네. 서초구가 35인가 39인가 그래요. 39평방킬로인가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넉넉하게 뭐 공지를 좀 둔다 그래도 또 뭐 이렇게 건물 뭐 널찍널찍 띄워놓는다 그래도 서울에 그저 3분의 1 크게 잡아서 반이면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거를 왜 170km를 늘려서 비효율을 만들어야 되느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게 팩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사우디가 이렇게 이 한계를 드러내는 데까지 그래도 몇 년은 버티지 않겠나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놀라는 건 그건 너무 일찍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4, 5년은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뭐 지금 버틴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이게 그래도 간다. 뭐 이제 뭐 투자도 들어온다. 뭐 일을 그래도 뭐 체면치레는 몇 년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불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1, 2년도 안 돼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너무 빨리 까발려졌다 이런 거네요. 근데 이게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또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뭐 또 음모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게 음모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아까 카슈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슈쿠지가 이 일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는 거의 외국인 컨설턴트에 의존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번역한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에 보면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건데요. 컨설턴트들을 노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그저 돈 받고 빠져나가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이 되건 안 되건. 청사진 그려주는 게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권자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몇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게 그저 컨설턴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인 것처럼 아마 그쪽 컨설턴트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국민만 고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견해들도 있죠. 물론 뭐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제가 그 사우디 비전 2030 발표할 때 이제
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예. 당연히 저희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발표 났을 때 속속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사우디 비전 2030이 생기기 전에 몇 네. 달 전에 NTP 2020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 개조 계획인데 2020년까지 5년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전 2030이 15년 계획이고 2030년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년 계획이 15년 계획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5년 계획이 봄쯤 발표되고 네. 15년 계획이 가을쯤 발표됐는데 이게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았습니다. 어.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맞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맞습니다. 이제 계획이 계속 변경되니까. 아,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는 안 맞았지만 나중에 이게 예. 퍼즐 맞추기 좀 한 거네요. 근데 비전 그 NTP 2020은 전혀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냥 있던 거 그냥 해쳐 모여해서 모아놓은 거였었고 2030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늘 뭐 그쪽에서 뭐 산유국 경제 벗어나겠다고 경제개혁하겠다고 부르짖은 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예. 뭐 늘 부르던 노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 2020과 2030이 전혀 다른 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맨 처음에 맥킨지에다가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맥킨지인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지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 제가 지금 좀 혼동이 되는데 맥킨지에다가 이제 의뢰해서 만든 게 2020이었어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갖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한테 다시 만들려고 한 게 2030이랍니다. 그냥 하나씩 나눠 가졌네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우디의 의사가 사우디 국민, 사우디 정부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하기사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컨설턴트들이 뭐 그냥 좋은 대학교 나와서 컨설팅 공부한 사람들이지 이상한 뭐 사람들이죠. 네. 뭐 국영 기업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뭐 네.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국가를 운영 경영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제가 회장님들의 경쟁 때문에 M&A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장님들이 또 맹신하시는 쪽 이런 큰 컨설팅 회사들 컨설턴트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그 회사들도 많고. 맹신한다기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오라라고 네. 논리적 근거를 가져다줄 똑똑한 친구들. 그런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맞춰주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줄을 쓸 테니까. 뭐. 그래서 아마 저는 벤 허버드라는 기자가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을 쓴 기자가 컨설턴트들을 노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 지어놓은 게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그 뭐 네옴시티 지을 때 한국 네. 기업들한테 이게 기회가 되겠느냐 가서 네. 또 수주도 하고 현지 설명회도 가고 막 기자들도 다녀오고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그럼 좀 이거 신기루였던 겁니까? 그래도 아직 뭐 먹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가 그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3년 있으면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들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총체적으로 결산하면 실패였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사우디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다면 뭐 이거저거 따져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되겠어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책의 제일 처음을 이제 중동 신화의 실체라는 글로 시작을 했는데 1973년 12월에 처음에 이제 삼환 기업인가가 아마 그 사우디에 진출한 이제 1호 사업이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수주했던 조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궈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사업이 그렇게 흑자 사업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적자를 면하지 않았나 이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동을 발판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크게 돈을 남기진 못했지만 경험을 한 것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우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사우디는 갈 데가 아니구나 이랬지만 거기 아니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기회라도 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개발도상국들은 대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돈 많고 일 없는 나라에서 돈 들고 돈은 없고 일 많은 나라에 가서 돈을 대서 그 일을 자기가 갖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갈 데가 돈 많고 일 많은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로 봐서 그나마 돈 많고 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1973년에 우리가 그 진출했을 때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돈도 그래도 조금 있고요. 뭐 기술은 뭐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또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 품질에 비한 가격 경쟁력. 물론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 떨어지는 게 많이 있지만 품질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이라면 우리가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1973년에 처음 진출했을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론으로 보면 중동, 사우디가 굉장히 막막하고 안개 속 같고 부정적인 시장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온 것들을 생각한다면 총론으로는 뭐 그래도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가시라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있는 기회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해서요. 네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네네. 할까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걸 수도 네네.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손잡기 하려고 네네. 둘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뭐 이제 네. 수교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걸 뭐 받는 게 좋은 건지 어때요? 저는 일단 정치 의견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이제 사우디를 시장으로 여기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일어날 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로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혁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사우디에서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맨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그 보수적인 정서, 또 보수적인 가치, 보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네옴이 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나라의 한쪽 구석에 들어가 박혀 네. 있거든요. 왜 굳이 거기다 갖다 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이슬람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왕세자도 어떤 의견을 밝혔냐면 여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고 여기는 기존의 법률이 아니라 여기만의 법률을 적용할 것이고 그 법률을 법률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만들게 하겠다라고 왕세자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옴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여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슬람의 세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 먼 곳으로 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광에다 초점을 맞추다 있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관광지로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서쪽으로 홍해가 있고요. 북쪽으로 아카바만, 요르단 들어가는 아카바만이 있는데 네. 거기가 사우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입지 조건이 관광지로서 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코앞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라인이 170km인데요. 네. 라인 건물을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꿔놓으면 거의 국경에 가서 닿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관계가 불안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면 거의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정을 이루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안정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면서 모험을 한다고 거기에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양국 정상의 어떤 묵계, 뭐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선진화된 기술을 또 접목시킬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그래도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그 덤으로 따라오는 게 몇 개 있죠.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바레인은 거의 뭐 사우디 결정에 따르고요. 아하.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굉장히 뭐 지금은 사이가 좀 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호응을 하는 입장이고, 뭐 카타르 또 쿠웨이트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 메나 그 아중동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영내에서 자기네가 처해 있는 그런 이제 포위되어 있는 그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중동 정세나 이런 걸 떠나서 단순히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또 국민의 실생활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풀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저는 제 짐작으로는 당연히 양국에서 다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의 대의에 의존해서 존재를 유지해오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그런 국면을 흔들어 놓자면 이걸 뭐 전체를 한번 흔들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소리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규모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반발이나 소요는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짐작은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요. 이번 전쟁 전부터. 그 내용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뭐 가자 사태 일어날 때 그다지 안 놀라셨을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저렇게 터질 거였다. 예, 뭐 사실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도 리야드에 근무했는데, 네.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그 리야드 상공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그거 떨어져 가지고 그 뭐 상공에서 막 그 두 개 요격하는 소리 막 근무하다 그 소리 들려서 뛰쳐나가고 이랬었거든요. 아, 사우디 리야드를 향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요. 네, 난 그게 아마 저쪽을 어디로, 리야드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저 동부에 있는 유전 쪽으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뭐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가 됐으니까 아마 리야드를 노린 게 아니었었나 싶은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왕궁이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우디가 느끼고 있는 어떤 정정 불안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외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관계는 뭐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과는 친한 국가 하나를 좀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싸우면서 지내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네옴시티의 어떤 지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힘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힘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양쪽의 니즈가 좀 맞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수교는 좀 팔레스타인 문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이제 2017년에 예.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예루살렘을 갔답니다. 그리고 2018년인가 19년에 그때도 네타냐후였었는데 네옴에 와서 미국의 블링컨 장관하고 3자 회담을 했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시는 펄쩍 뛰었죠. 그런 보도 나왔을 때 뭐 양국 정부 다 뭐 아니라 했는데, 나중에 네타냐후가 와서 3자 회동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렇게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왕세자가 갔을 때는 뭐 사우디에서는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죠. 그런 거 보면 뭐 시간 문제겠죠. 그렇죠. 또 국가 간의 일이라는 게. 그럼요. 네. 오늘 저희가 박인식 전문위원님 모셔서 진짜 사우디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혹은 네. 아주 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더 두텁게 저희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 박인식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